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고시를 발표하는 등 맞대응 조치를 예고하면서 이른바 한일 간 경제 전쟁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를 다각도로 짚어보고 또 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기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권도 일본의 경제 보복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한일 관계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어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을 했습니다.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입니다. 자유무역 체제를 부정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저해하는 무모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해 일본에게 실질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수출 규제에 맞선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의 국내 공급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소미아 파기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뺨 때리고 동업을 계속하자.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강대강 대치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것인지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모색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재벽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 연구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분이 다 다양한 전공을 갖고 계시는데요. 재백은 교수님 경제학 전공에다가 이혜영 교수님 또 이제 국제관계, 국제정치경제 전공하시고 진창수 센터장 일본 전공하시고 네. 김부식 교수님은 한반도 문제나 정치 분야 전공하시는데 다양한 시각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한일 양국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재백은 교수님. 저는 이거를 제가 이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을 가미가제식 공격이라고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고 그래요. 네. 예, 일본의 공격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뭐 가미가제식 공격이라면은 뭐 잘들 아시겠지만 일본이 패망 직전에 일종의 자살 특공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의 그런 공격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 결과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초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뭐 상대방한테 좀 워낙 그 의외의 방식이기 때문에 좀 당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본 경제가 장기전으로 가기는 굉장히 저는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막다른 지금 무리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초반에 호동됐지만 지금은 제대로 맞대응하고 있다는 진단 같습니다. 진창수 박사께서는요? 예, 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전부 날리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일 관계로 들어가는 문턱에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일 양국이 출구 전략이 없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혜영 교수님은요? 역사 전쟁에서 시작한 게 이제 경제 전쟁으로 옮겨왔고 앞으로 곧 그 외교 전쟁으로 더욱더 확산될 거로 보는데 일단 가장 가까운 이어야 될 일본하고 현재 이런 갈등 구조 자체는 크게 뭐 유익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은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무식 교수님. 우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그 강수를 뒀기 때문에 일단 좀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강대강으로 치킨 게임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사태가 이제는 좀 장기화되고 첨예화되는 양상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나 우리 정부가 독수리 같은 눈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때 하되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강하게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수단에 대해서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었다. 이기적인 민폐 행위다.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번에 지지 않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김부식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체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직후에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모두 발언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단호하게 밝혔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나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제가 눈여겨본 것은 그 모두 발언 말미에 우리의 맞대응 조치가 있지만 대응과 맞대응이라는 방식으로 가기 전에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와라. 네. 그리고 그 전제는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부당한 조치를 처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외교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교적 해결의 장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국면에서 상당히 좀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또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던 당일날 2일날의 모두 발언은 상당히 저는 강한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발언 또 전략적인 대응도 포함하는 발언이었다라고 보시군요. 최백은 교수께서는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발언뿐만이 아니라 대응 자체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집권 여당의 특위위원장은 뭐 여행 금지도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상당히 강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하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의 대응, 그다음에 시민사회 대응, 또 개별 시민으로서의 대응 다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차분하고 좀 지혜롭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정부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 앞에서 지적하셨지만은 대통령께서 그러니까는 공식적인 그 입장을 발표한 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그 제외를 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입장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사실 원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듯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그러니까 내놓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가 적어도 우리 경제를 저는 이제 뭐 파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의도가 드러난 이상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상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입힐 수 있다면은 입히는 방법을 저는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뭐 여행 제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방사능 피폭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사실 적절한 저는 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있다면은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기업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비례적인 대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사실 초기에 그러니까 이 전쟁을 사실 끝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판단을 잘못한 일본 것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내부적인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표현합니다. 경제는 그러니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정상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병들고 취약해지고 있다.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과 극우 세력들이 되게 군국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견제할 만한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가 굉장히 취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장기 집권에서도.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저런 무모한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는 만큼 사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 국가들의 어떤 하나의 민주주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건강하지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경제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표현을 하면요.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요.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규모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뭐 이제 매년 똑같은 규모는 아니지만은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한 31조 엔 정도를 이제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도 GDP가 줄어들었습니다. 1,141억 엔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대규모로 투입하는 방식조차도 지금 이제 한계에 도달한 이런 모양. 그리고 예. 또 하나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 얘기한다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선진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돈 찍어내가지고 이제 금융위기에 대응을 했지만은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주식을 매입한 나라가 일본은행이 유일합니다.
중앙은행은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손실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예.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돈 찍어내가지고 주식을 살 정도로 그렇게 경제가 좀 망가져 있습니다. 내부 상황 망가져 있다. 지금 재원 교수께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압박 수준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해서 상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다가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 있다. 이런 진단까지 주셨는데 일본을 전공하셨는데 진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은 뭐 아까 우리 이혜영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로 이전하고 있죠. 역사 문제가 경제적으로 이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 문제도 있지만은 재백은 교수께서는 네. 경제적으로 우리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좀 진단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고 일단은 이 상황이 일본이 우호국에서 네. 한국을 일단 배제를 시킨 거 아니겠어요? 현재 일본의 전략으로 본다면 이전에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서 배제를 했죠. 그리고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는 그런 그 개념에서 한국을 또 배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이제 배제를 해서 외교 전략을 짜겠다는 그런 움직임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일환 속에서 현재에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우호국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을 박탈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아베 총리 또는 지금의 정치권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이고 네. 그런 지속되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진 박사께서는 지금 노 아베 정도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네요. 예. 이현 교수께서는요. 예, 역사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65년 그 한일 협정, 이른바 65년 체제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수십 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50년 넘게. 그런데 이 65년 체제를 그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일단 한번 수명을 연장한 셈이죠. 그런데 이 65년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속성과 현재 한반도에 진행되고 있는 이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대충돌을 일으킨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65년 체제를 억지로라도 힘으로라도 유지하고자 하는 아베 정권하고 우파, 일본의 우파하고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돌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우리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좀 이 포괄적, 이 종합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구조라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정부의 대응은요? 예,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국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평화 프로세스에 있다고 한다면은 아베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65년 체제의 지속과는 갈등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그런 좀 크게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지금 초기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국익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강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일단 이제 처음에 세계 이제 부품 관련 소재, 핵심 소재에서 화이트리스트까지 2단계로 갔는데 일본이 또 3단계, 3차 뭔가 이런 보복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화이트리스트 그 제외 조치가 예. 사실은 뭐 이제 그 우리가 7월 초에 우리가 겪었었던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예. 소재 부분이 보복에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 부분들, 경제에서 취약한 예컨대 부분들이 금융 쪽이라든가 이런 쪽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은 저는 지금 이제 세계 금융 환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부에서는 극단적으로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상에는 일본이 그러니까 금융적인 보복을 해가지고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얻을 게 없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적인 보복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품 소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과 한일 간에 있었던 어떤 분업 구조를 이제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그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보면요. 일본은 지금 수출액이요. 2007년 수준을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수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수준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수출액이요. 자,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수출액이 증가해 갔죠. 그 이후에도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수출액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수입액도 같이 증가했었어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연결돼가지고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7년 이후에 특히 이제 2011년 이후에 일본이 무역 적자로 빠지게 됩니다. 전환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간의 사실 분업 구조가 슬슬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수출하는 국가 중에서 일본이 과거에는 그러니까는 2위에서 3위, 중국한테 밀려서 3위까지 됐었지만은 지금은 5위로 전락했어요. 베트남보다도 못하는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단적인 이유인데 그런 점에서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80년대 그러니까 한일 간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긴밀한 어떤 하나의 이런 그 경제적인 어떤 종속 관계가 상당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와해되어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충격이 이제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피해는 가겠지만은 그렇게 저는 넘어가지 못할 어떤 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제3차 보복을 할 것이냐가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분간은 일본도 관망세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문제가 시작된 게 작년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현금화 조치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거기에 대항 조치를 하겠다고 일본이 이야기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기습적으로 일단 제 3개 품목을 수출 규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일단 한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가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은 말 대 말이 행동 대 행동으로 바뀌어 있는에도 불구하고 아마 8월 15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한국이 출구 전략을 가져오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네. 나름대로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따라서 일본 여론도 변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3차 보복은 현금화 조치가 시작될 때 그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이 좀 내년 1, 2월 달까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일본 사이에 현재 기류도 대체로 그렇습니까? 일본 현재도 뭐 여러 정부 관계자를 만나보거나 정치권을 만나보면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예. 목소리가 주저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이대로 뭐 확산될 여지는 당분간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최백은 교수께서 현재는 그 세계 핵심 소재에서 화이트리스트 확대 결국은 수출에서의 규제라는 단일한 방향인데 경제 영역에서의 또 다른 방향이라든가 다른 수단으로서의 우리한테 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나요? 이혜영 교수님? 예, 지금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또 통상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65년 이후 지금까지 전형적인 대일 적자 국가죠. 무역 수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243억 달러 정도. 꾸준히 200억 달러 넘는 그러다 이게 좀 약간 부침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본다면 좀 줄어드는 추세. 예. 그다음에 이게 수출로 보자면은 그 전에 특히 상품 수지 쪽에서 우리는 작년에 한 마이너스 170억 달러 적자입니다. 근데 이 중에 흥미로운 건 거의 대부분이 부품 소재예요. 170억 달러 마이너스 중에 150억 달러 이상이 부품 소재에 집중돼 있는 거죠. 서비스 수지 쪽을 보자면은 흥미로운 거는 여행 수지입니다. 여행 수지가 적자가 지난 10년을 놓고 볼 때 한 3배 정도 적자가 늘어나는데 대일본이 우리나라 오는 관광객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도 아니고 줄어들었습니까? 네,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적자가 우리나라가 여행 수지가 되게 적자가 굉장히 커요. 그중에 일본 대일 여행 수지 적자 차지한 비중이 한 20%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매년 수조 규모의 그 투자 수익 배당을 가져간 나라입니다. 아마 일본으로서 이건 포기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대한 그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어요. 확실히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상품 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부품 소재
이쪽이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각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 거죠. 네,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은 역시 이제 다변화와 더불어서 내부적인 국산화 강화 이런 그렇죠. 방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민식 교수님. 저는 그 우리 정부가 이 일본이 사실은 그 반도체 소재 세계 부품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 화이트리스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온 사회가 지금 굉장히 그 노심초사하는 게 뭐냐면 당장에 일본이 찌르고 오는 급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당장은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없다. 이혜영 네. 교수 말씀대로 이걸 장기적으로 했을 때 부품을 국산화하는 문제라든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 전략으로 해서 그게 5년 전략, 10년 전략에서 짜는 것은 뭐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이번에 한일 간의 경제 전쟁에 오히려 전화입으로 될 수 있는 우리 경제 체질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당장의 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장의 기업에 대한 효과적 조치는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전략으로 우리 체질을 좀 탄탄해하는 문제를 같이 가야지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또 기업들 입장에서 일본이 급소를 찌르고 들어올 때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두드려 맞고만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부 대책이 그 부분에 관한 한은 지금 속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외교안보 전략으로 이제 진 박사님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우경화와 이 한일 관계의 재조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시작된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65년 체제에 대한 재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65년 체제는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냉전 시대에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 구도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구도로 이 재편을 하고 싶어서 65년 체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끌어들이고 한국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북중러를 막고자 하는 구도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는 이제 국제 분업 체계 편입이 돼서 경제 성장에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저는 변화가 있었던 게 저는 90년대 이른바 탈냉전 시기에 탈사회주의 붕괴 시기에 이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고 러시아하고 수교하고 또 이제 북한과도 이제 일정 정도 화해 협력의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90년대에 이미 한 번 정도의 변화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길게 보면 일본의 우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한미일 체제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21세기에 지금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한미일 체제에서 빠져나와서 네. 중국에 붙거나 북한과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과연 장기 외교안보 전략으로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65년 체제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얻고 그다음에 90년대 탈냉전 체제에서 우리가 얻을 것 취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 한일협력, 한중 전략적 협력 동계, 그다음에 남북화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가고자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우파 입장에서 우리를 한미일 삼각 체제에서 떠민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이야기했던 평화 경제처럼 떠민다는 건 떼낸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떼낸다고 그래서 섣부르게 우리 좋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일본과 벗어나서 평양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그런 것들을 진 종합적으로 박사님 하시고 또 이은 교수님도 생각합니다. 하실 네. 얘기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예. 한국이 이제 대응을 하는 조치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거죠. 국산화율을 높이고 한국의 경제를 좀 탄탄하게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맞는 대응이죠. 그와 동시에 사실은 이게 한국을 배제한 형태로 이제 일본이 외교 전략을 판짜기를 새롭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뭐 김문식 교수 입장하고 비슷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형태로 판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외교 정책의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새롭게 듭니다. 봐야 된다는 것은 기존에 봤던 거하고 뭘 달리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기존에 봤던 거는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 외교 정책을 지금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한국을 배제하는 그 형태로 완전히 나아간 건 아니에요. 그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베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이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의 외교 전략이 아까 얘기했던 김건식 교수가 계속 이제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찾느냐면 중국 쪽으로 차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분리시키고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에 한국은 어떻게 국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판짜기를 우리는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고민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예. 예, 일단 뭐 경제적으로 한 말씀 더 추가해 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일본 수출이 차지한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 그다음에 수입에서 보자면 한 10% 정도 됩니다. 아까 5위쯤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상대로서? 수출 예. 우리나라의 5번째 수출 국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에 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가 나왔을 때 굉장히 우리가 뭐 공포에 그 여러 가지 그 공포 시나리오들이 막 출현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이 기본적인 그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뭐 그 정도는 아니겠다 하는 이런 뭐 낙관 아닌 낙관을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6~5년 체제라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안보 측면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대일 경제적 의존 혹은 뭐 종속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존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차제에 우리 쪽에서도 6~5년 체제에 대한 재조정 내지 어떤 새로운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특히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산업에서 이 자립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김건식 교수님께서 우리 정부의 단기 대책이 좀 이제 부족하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예, 단기적으로 실효성은 예. 있는 거 근데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가미가제식 공격이라고 했듯이 예. 가미가제식 공격에 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갑자기 날라와서 저기 가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일본이 전술적으로 실책을 했다고 평가를 해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우리니까는 최고 급수라고 이제 했지만은 사실 이 관련 기업들이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기업들입니다. 주요 기업들이요. 근데 이 기업들이 뭐 좋든 싫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적응력이 있는 예. 대응 능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아, 그렇게 결정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급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냐는 것은 그 대응 능력에도 이제 수비 능력에도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지점을 공격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삼성이 만약에 그래서 얼마 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10% 생산이 감소할 경우로 가정을 해가지고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이렇게 계산하고 그랬는데 10% 생산이 감축되게 되면요. 네. 일본 전자기업들 피해가 더 큽니다. 더 커져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시나리오가 제가 이제 그 별로 이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한미일 우리가 협력 체제 속에서 협력 체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은 수직적인 어떤 하나의 이 협력 체계였었습니다. 미국이 정점에 있고 일본은 그래도 우리를 하위 국가로 우리가 삼았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은 일본이 약화되고 한국이 부상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이 상황을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예. 냉전 구조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직적인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였던 겁니다. 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일 간에 있던 이런 수직 관계가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예. 우리가 재편 필요성이 예, 좋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일본의 이른바 기습적인 가미카제식 공격이 생각만큼 결정적인 급소가 아니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일본이 자충수를 두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예. 이것에 단중기적인 방향의 일본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자충수를 뒀다면요. 그러니까 일본이 손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일본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들도 어쨌든 간에 저는 아베 정권은 직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봐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갈수록 효과가 안 나타나면서 네. 어쨌든 간에 명예롭게 어쨌든 간에 출구를 찾더라도 좀 명예롭게 좀 명분을 갖고 좀 출구를 찾고 싶을 텐데 아하, 결국은 출구는 아베가 찾을 거다라고 보시군요. 일본의 어쨌든 간에 산업계라든가 어쨌든 간에 시민사회로부터의 어떤 압력은 갈수록 증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수출 검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할 것인 건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개별 규제로 가서 각 기업들이 이제는 자신이 증명을 하는 거죠. 이 전략물자가 진짜로 투명하게 수출이 되는지를 그걸 규명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의 지금은 우리 1개월 지났는데 사실은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지금은 사실은. 그리고 3개월 기간 동안에 문제는 3개월 기간 동안에 일본이 이 정부가 얼마만큼 경제에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그 권한을 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피해가 굉장히 정폭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일본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 정부가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일본이 하는 행동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진짜로 한국을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를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무슨 전략적인 또 외교적인 뭔가 전략이 그렇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의 외교적인 여러 가지 교섭도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제도도 설명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전도 서로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는 조정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근데 한 가지만 좀 보완 좀 합시다. 예. 우리가 지금 일본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동안 의존해왔던 부품 소재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우리 내부에 어떤 인식이 너무 경직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산업구조라는 것이요. 저는 이제 산업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사람입니다. 산업구조라는 것이 선진국가의 산업구조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제품의 개념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해가지고 제조하는 과정까지 다 갖춘 나라들이에요. 네. 소위 원세트형 경제구조를 산업구조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품 소재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미세한 어떤 하나의 공정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럽이라든가 미국에도 똑같이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공정 과정을 변형시키는 데 속에서 불편함과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은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치하는 구조가 게 아니라 그렇게 이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 같은데. 예. 저 이제 최 교수님 말씀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한일 경제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과도한 기대는 저는 굉장히 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가미가제식 전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 경제도 일정한 피해를 감수하고 우리를 지금 급수로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가미가제식 전술이란 말에 동의를 합니다만 예. 예상치 못했던 당혹스러운 전술이기 때문에 가미가제식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죠.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대법원 판결 10월에 나오는 것은 다 예상이 돼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대법원 판결의 시나리오별로 다 대응 조치를 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나온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서 그런 외교부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다 짰어야 돼요. 외교부에서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계속 자기들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외교부에서 입장을 시나리오별로 대응 조치를 다 짰어야 되고 외교부에서 그런 대응 조치를 짜서 청와대가 그걸 인지하고 있었으면 지금 예상되는 경제보복 조치는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정부 안에서도 예상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정부에서도 지난해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이 경제보복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상 조치가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다 조치별로 예상 조치를 다 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미가제식이라는 것은 일본이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고 자기들도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공격한다는 의미에서는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상 못했다는 점에서는 우리로서는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 말씀을 듣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안보 차원에서 65년 체제를 이제 우리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65년 체제를 다 재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본이 경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참에 우리도 그러면 중국하고 평양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국가 안보의 대전략을 쉽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안보 전략을 짜려면 북한이 호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우리 전략적 관계할 때 지금 한미동맹 김구식 생각해야 교수는 됩니다. 재조정이라는 의미에는 중국과 북한과의 뭔가 더 근접하는 전략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그렇죠. 있습니까? 지금 65년 체제를 깨고 간다고 한다는 것은 예. 한미동맹 재조정하고 한일관계 재조정하고 남북관계 새로운 평화의 방향으로 가고 한중관계 재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다면 우리 국가의 장기적인 대전략으로 그런 고민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짧게 두 가지만. 가능할 수 있으려면 일본의 이 경제전쟁에 대응해서 예. 북한과 우리가 갈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북한 관련 얘기는 좀 이따 엊그저께 대통령이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야기한 예. 평화경제는 아니겠어요? 예. 근데 평화경제는 하자마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가자. 아까 최 교수님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네. 우리의 거기까지 하시고. 부품 소재 의존도라는 것이 지금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고 한다면 그 현실을 직시한 상황에서 장기 전략을 짜는 게 맞죠. 네,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짧게 쭉 하시죠. 기억나는 것부터 가자면 한미일 협력 체제를 65년 체제를 흔든다고 해가지고 한미일 체제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건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한미일 간의 수직적인 구조를 좀 더 수평적으로 좀 바꾸겠다는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는 한미일 65년 체제를 흔든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중국이라든가 북한을 붙는다?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윤법적인 논리고요. 김구식 교수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평화경제라는 개념을 또 같이 넣어서 평화 경제는 뭐 어느 역대 정권이 어째 뭐 추구 안 했던 겁니까? 사실은요 해야 될 부분이 과제인 거죠. 근데 해법으로 던졌다 그 얘기니까. 아니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한반도의 평화이고 남북 간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급소인 건 사실이잖아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보고 상징적인 있고요. 메시지였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가미가제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아베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만은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그러니까는 이 교류를 끊는 이런 행위는 예, 예. 국제사회 속에서 사실 그러니까는 상식이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 소재의 어떤 하나의 이런 구조라는 것은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대응이 알겠습니다.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경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 우리가 뭐 미래 전략이 관계없이 이미 중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막대한 어떤 상호이적인 관계 아닙니까? 일본과 비교도 안 될 정도죠. 거의 우리가 이제 이걸 뭐 북방 경제라 부르건 평화 경제라고 관계없이 이미 한국 경제는 중국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네. 분업 관계가 심화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 상황이라면 한미 관계에서 뭔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변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보자면은 거기에 이제 북한 경제라는 작은 단위 하나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 새로운 분업 구조를 네. 만들어 가자는 게 결국은 평화 경제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그 자체가 우리나라 현재 우리의 GDP에 뭐 막대한 충격을 가할 정도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추세적 방향 속에서 남북 관계, 남북 경제 이런 한반도 경제를 새로 거기에 첨가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어마어마한 쇼크가 온다든지 그런 건 저는 아니라 봅니다. 네.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한국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게 경제에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근데 일본 사회가 과연 침략이라는 단어를 침략을 쓰고 예, 전쟁이라는 쓰고 있습니다.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는 진짜로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보도 태도를 보면 일본에서도 아베의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신문들도 많고. 그런데 뭐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다수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서는 한국을 때려야 된다라는 것은 거의 60%에 그렇습니다. 입학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베가 그것을 사실은 자기의 그 지지 기반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강행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를 무역의 문제를 가지고 보복 조치를 하거나 그러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수 있는 거는 일본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출 규제라는 것은 개별 규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자체가 일본을 배제를 하더라도 일본은 얼마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일본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우리가 잘 그러면은 알고 진창수 박사가 만난 일본 사람들의 경우는 한국에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피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불투명성. 기업이 하는 데 있어서 불투명성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일본사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납득을 할 수 있는 논리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투명과 더불어서 불확실성. 불확실성.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정대시키는 게 그렇죠. 오히려 본다 우리한테 가장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불확실성 그 자체를 그러니까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어떤 관계가 근본적으로 지금 판이 지금 바뀌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사실 세계 곳곳에 지금 발생하고 있죠. 뭐 사실 트럼프하고 중국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불확실성이고요. 유럽의 브렉시트도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그림이 이게 뭐냐면요. 네. 일본의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80년대 그러니까 말에 한 10%를 넘었었어요 한때.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냐면요 한 3.4%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아, 그러면 거의 3분의 1로 떨어졌네요. 우리하고 비슷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한 3.1 정도 전후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 일본의 경제산업상 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더라도 제외하더라도 일본 기업들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은 일본이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요. 수출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핵심이 수출 가지고 경기를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지난해 올해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에다가 팔지 않아도 팔 수 있다면은 그동안에 지금 시장을 더 확대를 하는 걸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한국에다 안 팔았을 때 다시 다른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상황에 대한 인식은 보니까 진창수 박사하고 재백은 교수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이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건 아주 좋다고 봐요. 근데 과도한 희망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과도한 희망이 아니냐는 근거를 가지고 제발 좀 얘기하셔야죠. 듣고 말씀하세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제가 얘기해 근거를 지금 네, 대고 네, 있잖아요. 들어보시고. 앞에도 말씀을 그런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일본 경제 내부의 문제점을 최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경제 전공이 아니니까 조용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저는 일본 경제 내부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른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 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 경제 문제점만 지적하신 최 교수님 말씀 보고 지금의 한일 경제 정책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최 교수님한테 다시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 경제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사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일본 경제는 무지하게 문제점이 많고 망해가고 있다. 스스로 망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제학 전공이 아니니까 거기에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방송을 보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의 한일 경제전에서 일본이 급소를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 경제가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이고 우리 경제의 그런 펀더멘탈은 좋은 이유가 무엇이고 아니면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계해야 될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아까 그중에 이제 언뜻 말씀 나온 게 뭐냐면 지금 다행스럽게 일본의 반도체 부품 3가지 한 게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뭐 LG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니까 적응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한편은 맞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글로벌 기업이 피해를 입는 순간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취약성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경제학자 전공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김 교수님 표현에 제가 발끈한 이유는요. 희망적인 그러니까 희망적인 저기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석은 제가 과학적인 분석을 희망을 얘기한다는 얘기하고 희망적인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이죠. 저도 30년간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김 교수님이 표현한 것이 마치 사회과학자가 과학적인 분석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희망에 섞인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발끈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국 경제가 지금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 경제만 얘기를 했을 뿐이지. 한국 경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여기서 1시간 넘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1시간 내에는 뭐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말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래서 늘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방송에서 수많은 방송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피해를 본다. 자, 거기서 다 이렇게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번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경제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저는 제조업 위기라고 제가 평상시에 늘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 제조업 위기를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한테 좀 주고 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외했었던 소위 지금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에게 굉장히 편중된 그러니까 이런 거래 방식에 있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 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이익이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발생하지만 그 피해가 우리가 그러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창수 박사와 재병 교수의 진단의 차이는 좀 있고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은 차이 있고 이후에 그럼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경제를 전문하시는 재병 교수께서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상당히 일본이 치우쳐 있던 문제를 오히려 수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과연 그런 과도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뭐 그걸 가지고 길게 논의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뒷방향으로요. 지금 어차피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였는데 한때 우리 정부에서 이른바 1+1 양쪽의 기업이 공동으로 반씩 책임지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했다가 이제 강하게 충돌하면서 그게 중단이 돼버렸는데요. 중간에 우리 정부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2+1이 나오기도 했었고 최근에 IPU 다른 모임에서 양쪽의 정부가 책임을 지는 2+2 얘기도 거론되고 있었는데 처리하는 바람직한 서로 간에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느 쪽으로 조금 끌어가고 싶습니까? 저는 먼저 하실래요? 저는 사실은 이게 1+1을 이야기했을 때 좀 더 빨리 한국 정부가 이런 안을 제시를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왜냐하면 2005년에 문서 공개를 하고 난 이후에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사실은 대법원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성격의 배상금을 지불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는 물론 전문가도 다 알고 있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랬을 때 정당성과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 어느 쪽을 추천하고 싶으냐? 거기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입장을 이번 정부가 서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서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런 시간이 걸렸을 거라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속하게 이 문제를 1+1이라도 먼저 제기를 했으면 아마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해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걸 중순에 제기한 것도 늦었다라고. 네, 늦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단 일본이 그걸 찾잖아요. 차고 나서 현재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사실은 해결이 없다고 난 봐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당성은 일본이 이야기하는 주장하고 너무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간격을 좁히기는 결단만 남아있다. 결단은 대통령이 결단하든지 아베하고 두 분이 만나서 결단만 남아있는데 그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 재미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 가져가는 방안, 뭐 저도 유력하게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주권 행위의 마지막 그 절차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다른 국제사법재판소 넘긴다는 것 자체도 우리로서도 굉장히 매우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쪽에서 이렇게 합리적 방안, 합리적 솔루션을 제안해 놓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 과연 볼 때 먼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막 허겁지겁 뛰는 게 과연 길게 볼 때 반드시 우리한테 좋은 건지 이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우리 한 가지 현금화 문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현금화를 이제 강제 집행하게 될 경우에 지금 일본에서 지금 이제 법원의 통지 의무를 수치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건 일종의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투자 분쟁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한일 간에 지금 그 투자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 정부 일종의 해외 기업의 자산을 수용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우리가 그 말 많은 ISDS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수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좀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이런 국제적 상호의존 수준이 매우 깊숙이 진행되어 있는 특히 투자와 경제 쪽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저는 그 지금 경제전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거 탓을 누가 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예상이 돼 있던 상황이면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조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느렸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의 제기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상됐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 측에서 65년 청구권 협정을 빌미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은 뻔히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구권 협정의 국제법적 효력하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의 사법적, 국내법적 효력 사이에 충돌의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최소한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뭐 그건 지난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아까 진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6월 19일에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1+1이라는 방법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은 이미 지난해 10일 이후에 8개월 동안 그걸 요구했던 건데 6월 19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정이 상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조치는 저는 대법원 판결이 갖는 엄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일본의 강제 점령과 불법 지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 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와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저는 효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가 체결하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역사적 엄중함 속에서 계속 개정해왔던 청구권 협정에 또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 어떻게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 것인가를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니까 물러설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한쪽이 죽을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간다면 정치적 해결, 외교적 해결은 더 이상 저는 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의 경제전쟁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해결과 외교적 해결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의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그러니까 체결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배상은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다는 것이 저는 국제사회든 우리 대한민국 사법적인 주권이든 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제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오히려 진 박사님 말만 따나 우리가 한 번은 넘어가야 될 3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 문제라는 것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듯이 이게 우리가 넘어가야 될 저는 고비이고 넘어가야 될 항상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베 정권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하고 우리랑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의 기준하고 이 충돌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요.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넘어가야 될 산인데 그러면 이 넘어가야 될 과제를 그러니까는 이 풀기 위해서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그래서 이 경제 전쟁이라는 것이 그 부분을 풀어가는데 하나의 저는 실마리가 될 거라고 봐요. 예. 진창수 박사님, 일본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개인 청구권 문제는 남아있다는 건 되게 인정하고 했었는데 우리의 경우도 이제 인정하는데 이제 국가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기존의 청구권 협정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또 아베가 또 다른 얘기 하던데요.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이라는 것은 남아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 있죠. 두 번째 남아 있지만은 사용할 수 없는 권리다. 이게 일본의 기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1965년 기본조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게 일본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측 주장은 뭐냐면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식민지에 대한 배상이 아니다. 보상이다라는 거죠. 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이게 우리의 해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2005년도에 그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으로 책임이 남아있다.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 판결은 불법이다. 식민지 시대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반인도적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이런 논리에 서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외교적 교섭을 한국이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 책임이 일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해야 되는데 실행 방법을 해요. 실행 방법 그거를 사실은 하지를 않았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본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신적 피해 2005년도에 말한 정신적 피해에 반인도적 행위는 징용 문제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오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양국 간의 새로운 뭔가의 조문이라든가 아니면 제3의 국제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 부분은 보는데요. 굉장히 동일합니다. 네. 특히 이런 방법이 어떻게 미해결의 해결이라는 하나의 방법론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나서서 예를 들어 쟁점과 특히 예민한 쟁점,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뭐 어떤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두자. 네. 그리고 후손들이 또 주장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기는 게 오히려 역사 전쟁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봅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서로 왔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또 놓쳐서는 안 될 건 뭐냐면, 그 긴 싸움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고 했을 때, 그 싸움의 와중에 사지로 내몰리는 국민과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전쟁하는 과정에 무대책, 그다음에 무책임하게 알아서 싸워라,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 국민들이 알아서 견뎌라 라고 하는 것은, 인조가 남한산성 쫓겨났을 때 42일 동안 해서 아무것도 없이 결국 굴복하고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죽어갔던 백성들의 죽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정치권이, 집권 여당이 지금 상황에서는 급수를 찌르고 들은 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 편에 서서 실용성 있는 대책을 내야 되는데, 구호나 감정적 주장만 계속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65년 체제하고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양립 불가능한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일본과 북일 간의 어쨌든 간에 수교가 그 얘기를 마무리 발언들 포함해서 해주십시오. 지금 65년 체제 극복까지 포함해가지고. 북일 간의 수교라든가 이런 거 진행될 텐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할 거인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100%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 문제는 일본이 넘어야 될 사안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점에서 한반도가 그러니까는 이런 분단과 냉전 구도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지속된다면은 65년 체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강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될수록 결국 65년 체제라는 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약화 속에서 결국은 일본이 치러야 되는 하나의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65년 체제는 한일 관계에다가 또 한미일 동맹까지 같이 포함한 문제가 되겠는데, 바로 이제 65년 체제 극복,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과 포함해서 나머지 세 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사실은 나름대로 이 문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꺾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계속 하되, 정부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대화와 외교적인 교섭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뭐 상대방이 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이런 문제를 관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문식 교수. 그러니까 정치권도 저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정부의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이 우선적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목소리만 높여서 반일 의식들 가지고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초기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실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권 여당 쪽에서 예컨대 도쿄에 방사능이 있으니 가지 말자. 이야기는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방일 특사단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선동적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일본 경제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의, 아까 우리 진 소장님 말씀하신 그 결단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소미아 문제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결단을 할지에 따라서 대통령님 말씀하셨는데 평양 문제의 그 진정성, 그리고 그 실효성이 이 문제하고 분리되지 않은 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 국회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폐기할 건지 아니면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중요한 결단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정말로 앞으로 역사적인 결단이 될 건지 아니면 주저앉을 건지 한번 지켜볼 만한 거죠. 네, 지배원 교수께서 추가 1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년 전에 그러니까는 한국과 조선과 일본 간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일본 경제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일본 경제를 너무 그러니까 과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니까 과대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런 위험성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맞붙어 있을 때는 당연하게 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인 뭔가 이런 지혜를 좀 발휘할 필요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산업과 여러 가지 경제 체질이 오히려 이런 기회에 아주 개선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